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시점 컨텐츠. 네, 주택금융공사 5번 문항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제 5번 문항 연령대별로 통계 데이터 수치로 제시하고 그와 관련해서 공사의 모든 금융상품을 전수조사에서 잘 만든 상품을 언급하고 앞으로 어떤 상품을 기획해야 되는지를 공사의 역할로 말하라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길게 했는데요. 아침에 제작하는 거라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네, 다들 믿으셔서 잘 된 분들 많으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자, 오늘은 5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36은 이제 오늘 밤에 하든지 내일 저녁에 하든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5번을 보면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결국에는 여기에서 마지막 1차 면접이든 2차든 직무적인 역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열정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문항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서류가 적부든 아니든 서류 통과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업원에서 서류 통과가 거의 당락이 좌우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의 어느 정도 레벨로 썼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차, 2차 면접 때 굉장히 쉽게 갈 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4번보다 더 중요한 건 5번이다. 펼쳐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요즘에 이제 공공기관에서의 채용은 직무 기반의 준비된 있는지를 뽑는 거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블라인드라 그래서 여러 가지 스펙은 적지도 않고, 그러면 뭘로 서류 평가나 면접을 볼 수 있냐? 결국에는 실무자입니다. 실무자. 자, 배포치세요. 일반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실무자를 필요로 하는데 이런 5번 문항으로 인해서 이 지원자가 서류 검토든 면접이든 이 5번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고 어떻게 디테일하게 썼고 어느 정도의 내용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기본적인 학벌이나 여러 가지 스펙을 떠나서 기본적인 업무 역량 그리고 가능성 그리고 공사에 대한 열정을 판가름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에서 직무 적합성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5번 문항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써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줄 모르는 초격차 전략으로 정말 뎁스 있게 어떤 하나의 보고서 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어떤 하나의 보고서처럼 이 5번 문항을 써야 되는 거다. 자, 여러분들 이 5번을 쓰기 위해서는 하나의 원페이지 보고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이런 문서 작업이나 이제 이런 서류 보고서 작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원페이퍼입니다. 원페이퍼.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조사 과정을 할 때는 뭐 5페이지든 50페이지, 뭐 10페이지든 20페이지까지 갈 텐데요. 그 20페이지를 이 원페이퍼에 담을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이 내용을 써야 된다는 거다. 즉, 이거는 이거다 라는 식으로 접근해서 데이터로 기반으로 딱 떨어지게끔 쓰는데 그 과정이 어렵습니다. 왜냐? 5페이지는 쉽고요. 10페이지는 더 쉽고요. 20페이지는 더 쉽습니다. 근데 그 20페이지를 한 페이지, 원페이퍼. 자, 이게 너무 힘들면 2페이지까지 요약을 할 수가 있다. 그래야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거 하는지 알아보려고 5번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급하게 쓰거나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걸 쓸 때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냥 구글링을 해서 그냥 20, 30대 그리고 40, 50대 20, 60대 관련돼서 구글링에서 그냥 나오는 표 보고 거기는 표에 있는 수치를 본 다음에 그거를 나름대로 풀어서 쓰려고 할 것이다. 여러분들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임기응변으로 서류까지 붙었다고 하지만
면접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조사해서 쓴다면 그런 두 질문하는 과정 안에서 일단 깊이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음에 따른 그 사람의 역량이 들통이 금방 뻔하게 난다.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원페이지를 만들려고 했던 노력, 이런 여러 가지 치열한 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런 노력이 결국 여러분들의 2차 최종 면접에서 사람답게 만들어줄 거다. 자,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문항에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 관련돼서 다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을 여러분들 이제 읽으셨을 거고, 저 도입. 자, 첫 시작은 명확해야 됩니다. 통계청과 네이버 키워드 등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본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근거했을 때 이 자료들을 몇 개 이렇게 예시해주고 20, 30대의 관심과 니즈는 20, 30대는 이런 관심과 이런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40, 50대는 이런 관심과 이런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60대는 이런 관심과 이런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냥 하나로 딱 정리하는 거다. 자, 여기다 뭐 두 개, 관심을 두세 가지 넣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 니즈도 하나. 관심도 하나, 니즈도 하나. 관심 하나, 니즈 하나. 60대. 자, 여러분들. 근데 이 과정을 할 때 중요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따지고 보면 결국 이 주택금융이라는 거는 결국 부동산과 관련된 거다. 자, 여러분들이 이 자료 조사할 때 참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동산과 관련된 거면 당연히 전 연령대, 자, 20대부터 60대고 있고, 자, 다시 이 부동산이면 우리나라의 전 인구 대비 주택 보유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있고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당연히 이 주택금융 관련된 이제 정책이나 상품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책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인구가 뭐 6천만인가요? 6천만 중에서 당연히 20대 이하의 10대든 뭐 초등학생 그 이하의 연령을 다 빼버리고 뭐 그러면은 한 5천만 정도 나오겠죠? 4천만 정도 나오려나? 하여튼 뭐 5천만 정도 나오겠죠? 그 이 5천만 중에 주택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을 수가 나올 거고 그 주택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구, 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구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연령대별로 이렇게 조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관심과 니즈를. 자, 여러분들, 이 문제 문항만 보고도 제가 지금 말하는 주택금융공사는 뭔가 서민과 그 부동산 관련된 거지. 자, 부동산 관련된 뭐 기관이지. 뭐 역할이, 뭐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역할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책 자금으로 뭐 서민이나 일반적인 이런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상품으로 이런 어떤 혜택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곳이 아닐까? 근데 여러분들이 조사 과정에서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이네? 그러면 전 연령대 조사해 보니까 뭐 그중에서 20대 이상부터 결국 주택에 대한 실소유자일 거고 뭐 20대 후반부터 뭐 30대 초반이겠죠. 그럼 실소유자일 거고 그럼 그런 관련된 거에서 다시 크게 봤을 때 다시 20대 이상일 거고 주택 보유율을 봤을 때 자, 주택 보유를 봤을 때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연령대로 딱 잘라지겠죠. 그러면 그게 한 2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그 2천만 명에 대해서 20, 30대, 40, 50대, 60대에 대한 조사를 하는 이런 사고의 흐름 이런 거를 하고 이런 조사 과정에서 통계청과 네이버 키워드 통계 등 이런 여러 가지 검색 키워드 등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이제 좁혀가야 되는 거다. 뭐를? 관심과 니즈를. 자, 근데 여러분들은 구글링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 자료를 가지고 그냥 이 관심, 니즈
그 단편적인 그 하나의 어떤 표나 정리된 뭐 과거 정부 자료를 보고 그게 정답인 것 마냥 하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2020년도 포함되는 거고 2019년도 포함되는 건데, 과거에는 뭐 2015년도에 구글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통계청이든 그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런 자료에 대한 팩트, 수치 기반으로 정리를 해라. 그래서 그런 수치 기반으로 20, 30대는 어떤 관심과 니즈를 가지고 있다. 40, 50대는 이런 관심과 니즈를 가지고 있다. 60대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했을 때라는 말을 했을 때는 결국 통계청에 어떤 메뉴에 어떤 자료, 뭐 이런 식, 아니면 어떤 그 2020년 어느 정부의 어느 기관에서 발간된 이런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 뭐 이런 식의 자료에 실제로 그런 자료를 본 것처럼 정말 그 실질적인 자료를 보고 그 이런 내용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뭐 구글링에서 이런 뭐 거기서 있는 표 안에서 그 돼 있는 거 쓰지 말고, 자, 중요한 거는 최근이다. 2020년, 2019년이다. 근데 2020년을 하는 게 가장 핫하다. 요즘에 또 부동산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2019년도 뭐 상반기에 있던 자료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다. 그건 하수들이나 하는 거다. 자, 2020년에 가장 최신 자료에 이런 자료들을 여러 가지를 조사했을 때 20, 30대를 40, 50대를 60대를 이렇게 딱 명확한 한 키워드로 정의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가 있을 거다. 자, 그거 보는 거다. 이 문항에서는 이 앞에 도입에서 이걸 통해서 어떤 자료를 통해서 받고 그 통해서 이런 거를 하나의 관심과 하나의 니즈로 딱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원페이퍼다. 자,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를 저는 이 준호프로는 알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들이 꼭 구글링을 하다 보면 꼭 저런 자료가 표나 이런 게 조금은 유사한 게 나올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유사한 거를 계속 이 문항에 엮으려고 하지 마라. 여기 문항에서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직접 찾아보고 직접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 봤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다. 별표 치세요. 자, 별표 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다. 생각하는. 이 문항에서 처음과 끝은 그냥 지원자가 생각하는 이다. 자,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이렇게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20, 30대는 이런 그 관심과 니즈를 갖고 있구나. 뭘로 기반했을 때? 이런 데이터 수치를 기반했을 때. 40, 50대는 그렇구나. 60대는 이렇구나. 를 지원자 스스로 생각을 데이터를 보고 판단한 그걸 알고 싶은 거다. 자, 그거 기반으로 나머진 뒤에는 그냥 술술 풀어집니다. 이렇게 앞에가 정리가 되면 중간에는 20대, 60대의 관심과 니즈, 자, 전 연령대를 마치 한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는 거다. 즉, 전 연령대의 관심과 니즈를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는 관심과 니즈 키워드를 한두 개 선정하면 되는 거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20, 30대의 관심과 니즈를 여기다 썼고, 40, 50대의 관심과 니즈를 썼고, 60대의 관심과 니즈를 뭘 기반으로 썼다? 데이터나 수치 기반으로 썼을 거다. 그러면 이 관심과 니즈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적었을 때, 이 전 연령대를 포함하는 어떤 관심과 니즈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을 거다. 자, 이런 걸 직접 조사해보고 써보면 결국 이거를 포괄하거나 이 전체를 카테고리화해서 두 가지든 한 가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카테고리화한 거를 결국 그러니까 이 관심과 니즈를 포함하는 어떤 특정 상위 개념의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다 일미를 포함하는 이 관심과 니즈 아니면 이 관심들끼리 아니면 니즈들끼리 포함하는 어떤 특정 키워드를 두 가지 이내로 뽑아낼 수 있을 거다. 관심은 이 키워드, 니즈는 이 키워드로, 아니면 이 6개를 다 포함하는 어떤 하나의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을 거다. 자, 이겁니다. 내가 데이터 기반 조사를 했더니 이 한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고 전 연령대 관심과 니즈 포괄의 의미를 가지는 키워드가 하나든 두 개가 나왔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쓰기에는 하나가 좋을 겁니다. 근데 하나로 하기가 어려우면 두 가지를 분류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는 하지 마세요. 쓰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 관심 니즈 관련해서 이미
공사가 시험했던, 자,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키워드나 이 두 가지 키워드로 뽑아냈을 때 그 키워드가 딱 나오면 그거 키워드 관련돼서 이미 공사가 이전에 시행했던 정책이나 상품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을 딱 명확하게 찝어줘서 그런 상품이나 그 정책을 한두 개지 정도 써줘라. 그거를 500자 정도 구체적으로 써줘라.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조사를 잘 했네 인 거고, 그거 관련돼서 자, 마지막으로 이런 관심과 니즈는 고려한 공사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마무리를 자, 이 정도 써주면 돼요. 마무리를 앞으로 공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또 하나 빼세요. 강조하며 이런 새로운 상품을 제안해 볼 것. 자, 이렇게 너네가 절 연령대가 이제 이런 두 가지 관심과 키워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너네가 이런 걸 잘 해왔고, 또 앞으로 공사는 너네가 이런 거 잘 해왔지만 또 이런 역할을 강조하면서 너네 회사 들어가서 이런 새로운 상품도 만들고 싶다. 어떤 상품은 이런 데이터 조사한 거 기반으로 이런 상품이 아직 없으니, 그리고 현재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나는 이런 상품도 만들고 싶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300자, 400자가 돼도 되고, 이 내용을 충실하게 쓸 수 있으면 여기를 300자, 400자로 조율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키워드를 잘 썼고, 그거에 대해서 주택금융공사 관련된 상품이나 이런 정책을 그냥 하나 두 개 정도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게 뭐 300자든 400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400자 정도가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여기 300자로 실제로 이런 상품까지 하고 싶다. 이런 상황, 이런 정책 흐름 봤을 때 이런 상품까지 만들고 싶다. 그리고 너네는 이 관련된 니네가 잘하고 있는 부분, 니네가 이런 역할을 더 잘 해줘야 된다. 이 키워드랑 포함돼서 이 공사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너네들의 이런 역할을 더 앞으로 잘 해줘야 된다.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상품까지 제시하는 그런 그림. 이게 면접에서 1차 면접이든 2차 면접이든 서류평가든 이 마지막에 갔을 때 이런 내용의 자소서가 있는 사람이 결국 다른 쟁쟁한 지원자들을 발라버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길게 강의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세상에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다.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말 처절하게 자료를 조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서류 통과만이 아닌 1차 면접 통과만이 아닌 최종 면접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구독은 목표기업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